안녕하세요, 함익병입니다. 셀코TV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예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안 보는 한 줄 사이에 정말 세상이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웠죠? 저는 서현동이 저희 집 근처인데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최원종 사건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 근처여가지고. 참 이게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에서 밤에 여성분들이 늦게까지 그래도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 있거든요. 세 나라 있겠구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쵸. 이제 한국이 드디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대낮에. 백주대낮에. 네. 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연 씨는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신림동 먼저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났었죠? 신림동에서 그걸 보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들이 먼저 누군가가 하니까 자기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을 용기 내서 하는 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네. 네, 저도 뭐 물론 생각은 비슷한데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그동안에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라든지 건강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이러면 이제 너는 그럼 너무 엄벌주의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하는 그 성범죄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에 생기는 성추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성적으로 흔히 말하는 법률용어로 강간이라 그러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시민사회 전체가 굉장히 위축되죠. 그 뒤에 서현정 쪽은 안 가시죠, 집이 그쪽이라도. 당분간 다들 지하철을 안 타려고 많이 하고 저 이제 매니저 누나분 같은 경우도 네. 당분간 택시 타고 다니라고 얘기했대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혹시 모르니. 근데 더 문제는 또 이걸 갖고 영웅 심리에서 그런지 뭐 인터넷에다가 예고 살인을 뭐 이렇게 알리고 그쵸. 하는 뭐 잠실 뭐 네. 어디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문자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간에는 정말 지하철역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그대로 몇 시에 나는 거기서 무슨 살인을 하겠다는 식으로 인터넷 공개된 장소에다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네. 거기다 보니까 대테러 부대가 탱크 저기 뭐 장갑차하고 마스크 쓴 이런 그 경찰 전투 경찰이 거기서 있는 사진을 보고 저게 과연 예방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나는 들던데.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 이렇게 해버리면 해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 두 명의 이제 그 조선 씨인가요? 네, 조선 씨요. 조선 맞아요. 씨였고 이번에 최원종 씨였나요? 네, 최원종 씨 맞아요. 이 두 명의 이제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 중에 정신과적인 문제도 분명히 조사를 하겠죠. 네네네. 진료를 하거나 네네.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반사회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쪽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저는 충분히 해보거든요. 네네. 네. 최원종 씨 같은 경우는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기사에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그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스토킹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가 처치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제 정신과에서는 인격 장애라 그러지 않고 파라노이드라 그러죠. 망상이죠, 망상. 자, 우리나라에 스토킹 단체가 없다는 거 다 알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서현역에 스토킹 단체가 모임 있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네네네. 본인만이 갖고 있는 본인 세계에서 갖고 있는 전형적인 망상이죠. 이거는 뭐 조현병의 한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총기가 지금 총기 소유가 불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 손에 칼이 아니라 총이 쥐어져 있다. 미국 같은 총기 자유화된 국가에서
그러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겠죠. 있었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신림동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네. 사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범행 신림동에서 범행을 범행을 저질렀던 그 친구 조선이라는 사람이 형량이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러게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 폐지 공식적 폐지는 못했죠.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긋나는 일이니까 네. 폐지는 안 됐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거의 뭐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되어 있어요. 네. 만일에 첫 번째 저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일으켰던 그 친구 범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걸 받았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모방 범죄가 생기는 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냉정하게 해봐야 되죠. 너무 형량이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자기의 있겠네요. 죄값이 그렇게 상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을 뺏었는데 내가 지불할 대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참사였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엄격하게 법이 집행이 돼야 되고 네. 그 죄값이 상대의 생명을 노린 거라면 네. 내 죄값도 거기에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의지가 표명되지 않으면 네. 살인에 대한 충동이라는 게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자, 전번에 어떤 여성이 가해를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만나서 그것도 맞아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계획된 범행을 칼로 난자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렇죠.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제가 볼 때는 현행 그 사법 체계나 현행 그 법무부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여전히 사형은 집행이 선고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네. 대개는 무기징역이 되니까.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되지 않지만 인간의 그 어떤 그 잘못된 본성에 의해서 살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 충동을 누를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압력이죠. 음. 내가 살인하다 잡히면 죽는다. 그런 게 없으면 그 충동이 그대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누군가라고 원한이 쌓여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걸 갖고 그냥 반사의 안티소셜 퍼스널리티가 있다.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뭐 외톨이를 언둔형으로 사회관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사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뭐 가해자,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나 뭐 이해는 되게 넓은데 그러면 그 가해를 하기 위해서 앱으로 만나는 만남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죄가 있나요? 없죠. 네. 뭐 신림동에서 거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걸어 다니는 게 그런 죽어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기관이 할 일이지. 네. 살인 충동을 갖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서 그네들을 보호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따진다면 언둔형 외톨이도 세상을 끄집어내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되고 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회가 또 할 일이지만 벌어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일이 또 생길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이런 걸 보고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될 판에 거기다가 장난이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나는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거다 하고 글을 올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장난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정신질환자라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교육을 하고 교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교정하는
사회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온정주의로 대하다 보면 그 사이에 애꿎게 희생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댓글을 달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공갈 협박이기 때문에 뭐 네. 형법상 처벌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는 저런 일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10대라고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저는 이런 거는 형법상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의외로 느슨한 것 같아도 적용하려고 들면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좀 뭐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우선 필요하다. 당장 일반 국민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사형이 은도가 됐던 사람들은 네. 집행이 필요하다. 저는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신질환자들이 어찌됐든 이러한 행위를 했잖아요.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절차들이 있어요, 원장님? 정신질환 이 사람들이 다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신과 의사의 또 냉정한 진단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예단을 가질 이유는 없고요. 네네. 이것도 또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굉장히 온정주의적이에요. 사실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로마 시대 때 오현제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네. 이분이 남긴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엄마를 죽여요. 네, 그래서요. 근데 로마 시민은 황제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살인자도 사형을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판노니아 전투에서 지금 전쟁에서 게르만족들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황제는 매일 밤만 되면 그런 그 대법원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유명한 그 판례가 남아 있어요. 어떤 판례죠? 아들이 엄마를 정신질환 상태에서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살인이고 존속 살인이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아들도 황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황제도 고민될 거 아니에요. 정신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사형은 집행하지 마라. 이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이 사람이 사악한 인간이라서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쇼를 하는 걸 수도 있다. 쇼잉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고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 가둬두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명백하게 정신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게 만일에 쇼잉이었다 그러면 그때 사형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그러네요. 내립니다. 엄청 합리적인데요. 네. 그게 고대 기원전 100년, 200년 요때죠. 이게 2000년 전에 판결에 그런 판결이 있어요. 와.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명백하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면 네네. 당연히 그걸 갖고 형을 집행을 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재적으로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건 곤란하겠으나 네. 그걸로 형을 감경해서 형을 가볍게 해줄 때는 반드시 조건은 강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제 입원 치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는 사법부에서 강제 입원을 명령할 권한은 없어요. 어려운데요. 네,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법률이 생긴 취지가 뭐냐면 네.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게 되게 진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진단이 어려워서 본인이 내가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정신 상태가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제가 정신과를 다니거든요. 네, 저도 필요하면 가긴 네, 저도 해요. 정신과를 다니는데 이 병이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러면 정신과를 가면 상담을 하고 좋은 약을 먹으면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치료받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본인이 병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타인이 볼 때는 병이 있어 보여요. 특히 가족들이 볼 근데 때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권유를 옛날에는 하면. 그래서 가족이 강제를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보호자가 지명하면 그 병원에서 와서 가족을 그 환자를 바로 그냥 데리고. 강제로 연행하듯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 가족 간의 갈등을 한 사람한테 희생양으로 몰아붙여서 억울한 또 입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기는 원래 병이 없는데. 나는 마음이 약하고 순한데 나머지 가족이 나쁜 사람이어서 얘를 골탕 먹일 수도 있고 얘를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장남인데 상속분이 되게 많은데 뭐 얘만 일부러 잘못되면 막 나머지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강제 입원 상황을 되게 좀 까다롭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네.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입원을 요청을 해야 되고 네. 저기 나오네요. 환자가 입원을 원치 않을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의무 보호자 2명이 신청해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을 권고를 하고 2주간 입원 진단을 해요. 네. 진단을 하면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원, 오. 그러니까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이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으면 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2명이 동시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원 진단하고 내가 이 사람은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3달 이상은 못 해요. 아, 석 달밖에 안 해줘요? 네. 그럼- 그 다시 그때 또 면담해서 퇴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 그다음에 입원을 했을 때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했을 때는 반드시 3일 이내에 행정당국에 통보를 해야 돼요. 오. 본인은 원치 않고 가족 2명이 원해서 의사 2명이 입원하라 해서 입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입원을 원치 않은 사람의 인권은 보호가 잘 됐죠. 근데 저 조건이면 굉장히 입원하기 어려워요. 까다롭겠네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뭐 집안에서 막 애를 갖고 칼부림을 하고 그러면 가족들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2명이 동시에 저 사람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3달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섭겠는데요. 그러니 저게 쉽지 않죠. 아. 네. 그리고 입원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기관에 네. 국립정신병원이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또 심사를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입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갔는데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 나올 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장하면 계속 입원 시켜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구나. 네. 입원 연장하려면 똑같습니다. 다른 정신과. 또 네. 저걸 해서 3달 뒤에 해야 돼요. 그러면 보호자 2명이 동시에 동의를 해야 돼요. 쉽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면 조현병 환자든 어떤 환자든 치료가 잘 돼요. 약이 되게 좋아서 약만 잘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 거죠? 약을 잘 약으로 먹으면? 당뇨병 환자들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약 먹고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하듯이 약 먹으면 좋아져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끊거나 치료를 이러면 안 거부하거나 되잖아. 네. 약을 안 먹거나 네. 약은 줬는데 안 먹거나 그러면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네. 재발하겠죠. 네. 본인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라면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뭐 불이익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든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본인이 난 정신질환 환자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질환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과 내가 가서, 감기 네. 들어서 목이 그 칼칼해요. 얘기가 병원 잘했어요. 가는 거예요. 감기약 먹듯이 네.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돼요. 내가 당뇨가 있는데 수치스럽고 부끄럽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치료를 할 수 있게 강제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너무 환자의 인권 위주로 돼 있다 보면 실제로 실효적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네. 그런 사람 중에서 일부 돌출 행동이 벌어지면 이번 같은 일들 3건의 연속된 사건은 이건 도저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과외 선생님을 살해하는 사람,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이게 정상에서 그냥 뭐 약간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외톨이다 이런 이유로 그런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기저질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네. 저는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가족이 못하면 행정입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행정입원 사례도 보면 옆에 이게 행정입원인데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시장 구청장이 이제 입원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에 요청을 하면 정신과 의사가 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네. 2주간 입원해서 그다음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언제? 경찰이 이제 봤어요. 폭행을 하고 한 걸로 와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정상 같지가 않아. 이제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둘이 막 심한 폭행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입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 다음에 벌어질 더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가 있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네. 보호자가 안 하는 일을. 와.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족이 보고 가족의 어떤 그 설명과 설득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은 건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정신과 진료 기록이 명확하게 의료보험상에 뜨면 생명보험 안 들어져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그 상태예요. 어... 그러니 누가 내가 정신과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 가고 당연히 안 싶어요.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다 처음부터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럼 그때부터 치료하면 훨씬 좋죠. 조기 치료를 하면. 그쵸. 근데 그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 없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형태로 정신병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어렸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라면 이러한 네. 문제들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냥 방치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문제는 네. 나는 국가공권력이 너무 무너져 내렸다.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뒷단이 두 집단이 있어 군인하고 경찰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근데 경찰이 총을 갖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안 무서워해.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하게끔 이제 다른 하부 이제 명령 체계가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그런 꼭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세대 주택의 1층인가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깜깜한 불 꺼져 있어요. 그리고 뭐 칼에 찔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힘이 좋았나 봐요. 네. 때렸어요. 도망갔겠지. 네. 도망갔는데 의자로 한 번 더 때렸어요. 돌아가셨구나. 돌아가는데 심한 중상을 입었어요. 아. 근데 그 집의 집주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방어는 하되 가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불도 안 켜졌는데 칼 들고 들어오는 범인이 있어서 내가 먼저 공격을 당했을 때 의자를 갖고 의자였나 자전거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때렸어요. 네. 그게 폭행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그게 방어한 거잖아요. 정당방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잉방어로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형을 살아요. 실형을 받아요. 진짜요? 네. 와. 이런 상황이니 과연 이러고 그게 정의로운 사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매한가지죠.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쉽게 진압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네, 칼 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인권을 보호하자. 도대체가 저렇게 칼 들고 난동을 부려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이 인권이 있다면 그럼 칼에 찔린 사람 인권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국가 공권력이 강해서 네.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뭐 다 알죠. 독재 시대에 있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가 공권력을 너무 눌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 네. 감히 뭐 내가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단죄할 그런 자격은 저도 없긴 하겠지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네. 열몇 명이 칼에 찔리고 결국은 그 저기 아주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사법 체계에서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제압할 거예요?
모든 경찰이 다 유단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쓰라고 경찰들한테 총 준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총 쏘면 징계 먹나요? 총 쏘면 또 그게 과잉 진압인가 그렇게 해갖고 네. 저기 경찰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가족이 그때는 또 총 맞은 범인이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앉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물어줘요. 예전에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뭐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고 소송했는데 그 경찰이 네.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 돈으로 민사소송 당해서 뭐를 4천 몇백만 원인가 물어준 판례도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면 또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런 판례들이 쌓여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경찰이나 공권력은 위축되고 그 사이에 이런 범죄는 벌어지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인터넷에 글 몇 자 보고 나면 그 돈에 가지도 않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특히 가족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바깥 분은 그냥 그 밥 한 끼 먹으러 나갔다가 그 일을 당했으니 맞아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 공권력에서 갖고 있는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됐든 일단 그게 대해서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허락해줘야 된다. 아니요. 광범위하게. 현장에서 판단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되면 그게 뭐 범인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뭐 돈을 물어준다면 국가가 물어줘야지. 이 사람이 장난으로 퇴직을 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걸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위에 있는 그 상위 계급들은 나 몰라라, 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 다 중요하지만 네. 시민의 인권이 범인의 인권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네. 말씀 같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보다는 위에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인권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정하지만 엄격한 공권력의 집행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정부나 행안부죠. 경찰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경찰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경찰은 또 이제 거의 독립되어 있잖아요. 경찰청장 인사도 독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찰청 자체 내에서 어떤 내규를 정해서라도 모든 그 순찰 경찰들 네. 그런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상부에 전화해서 테이저건 쏠까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본인의 판단하에 네. 그 정도 되는 경찰을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 공무원을 왜 뽑아요? 경찰 공무원들을 뽑을 때 네. 좀 더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뭐 강력범이 생기더라도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기 잘 본다고 해서 경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머리 좋아서 글 잘 쓰는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적어도 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뛰어들어서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무력을 가진 경찰을 뽑아야 된다. 네.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들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 이웃나라 일본 경우에는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원장님? 뭐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뭐 저기 고립 그 생기는 원인들을 분석을 많이 해놨죠. 네. 세 가지 유형 도표가 있을 텐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그게 묻지마 살상범들의 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반사회성, 외톨이, 정신장애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죠. 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정신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음. 저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법 강제 입원 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꽤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외톨이로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니까 사회로 끌어내리는 대책, 그다음에 강제 입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반사회성 가진 사람들도 저분들도 결국은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의 그런 살인자, 이런 반사회적인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 전체가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불신검문 같은 게에서 칼의 길이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한 5cm인가요? 5.5cm 정도의 흉기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아, 그 의- 흉기로 지정하는구나. 5.5cm 칼이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트칼만 갖고도 사람 죽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경찰에서 끊임없이 살인, 그다음에 뭐 자살, 뭐 이런 것들에 검색하는. 그거를 자동으로 서치를 하죠. 어. 네. 서치를 해서 어디서 뜨는지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톨이. 외톨이가 그냥 방 안에만 계속 있으면 그냥 자기만 망가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외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네. 마련하는 그런 뭐 행정 당국도 그 행정 부서도 있고 그런데, 네. 한 가지로 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쉽진 않은 네, 것 쉽진 같아요. 않을 건데 딱 유형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음. 빨리 해야 될 거, 음. 공권력의 엄격한 집행, 네.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에서의 살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집행, 그다음에 모방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적 처벌. 예를 들어 이번에 글 올린 사람들은 뭐 다중을 상대로 한 공갈 협박죄를 적용해서 나이 불문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엄중한 처벌이 예, 필요하다. 10대 형사 미성년자이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뭐 격리나 교육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식의 시급한 대책이 먼저 집행이 되고, 네. 그 다음 단계에 네. 이런 아까 일본에서 하고 있던 그런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 좀 더 다음 단계에 논리 볼 것 같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문제, 이런 것들은 한참 뒤에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오래 걸리겠죠.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일, 경찰의 퇴직은 사용에 따른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도만 돼도 경찰들이 활동하기가 훨씬 편하죠. 공권력을 더 이렇게 막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테이저건을 갖고 시위하는 사람한테 쏜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칼 들고 사람 죽이는 사람한테 칼 내려주세요 이딴 소리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짓은 그건 정말 지시죠. 행정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당장 할 일, 네.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할 일, 6개월 안에 할 일, 6년을 두고도 시행할 일들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데, 일단은 나는 이런 무방범죄는 강력한 처벌, 예, 필요하다. 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야 무방범죄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무거운 주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